학년여고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매를 공범으로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아주 작은 글씨로 답안이 적혀있는 자매의 암기장과 시험지를 공개했고 모두 5차례에 걸쳐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쌍둥이 자매의 성적 0점 처리와 퇴학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달 사이 인천에서 주사를 맞은 환자가 숨지는 일이 잇따라 4건 발생했습니다. 숨진 환자의 나이와 성별, 병원이 모두 달라 정확한 원인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불안감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형 산불이나 적어도 31명이 숨지고 200명 넘게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재난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소방관 8천여 명이 투입됐지만 진화까지 3주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안산 반월공단의 공장 건물들이 인근 지하철 공사 여파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따라 늘어선 공장 건물들 곳곳이 쓰러지고 깨졌습니다. 피해 건물은 책임을 나눠줘야 할 처지인데 현장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 당일 35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려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갈수록 흥행이 저조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무엇이 다른 건지 분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9월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서 오늘부터 전방 감시 초소 GP 철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초소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는 굴착기를 동원해서 초소의 콘크리트 방호벽을 허물고 철조망을 걷어냈습니다. 오늘 뉴스9은 남북한 군사 대치의 상징이었던 GP 철거 현장으로 여러분을 먼저 안내하겠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고지. 굴착기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초소로 진입합니다. 곧장 GP 남쪽 방호벽으로 가서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벽이 사라지고 잔해에선 먼지가 수북하게 피어오릅니다. 한쪽에선 GP 담장을 두르고 있던 철조망이 해제돼 가지런히 쌓여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고 또 피하간에도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아주 상징적인 그런 조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측은 환경을 고려해 굴착기로 초소를 파괴했지만 북한은 초소를 폭파시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철거 작업 다음에는 이제 검증이 있어야 되겠죠, 상호. 지금으로서 남북한이 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은. 남북은 각각 11개씩의 초소를 철수하려다 하나씩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북측은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던 중부전선의 까칠봉 GP를 보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북은 군사 합의에 따라 JSA 지역 지뢰 제거 작업도 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북한에서만 지뢰 636발이 제거됐다고 국회에서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포항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미 해병대 훈련을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훈련이 남북 군사 합의와는 관련이 없는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고 밝혔는데 북한이 이런 훈련까지 문제 삼고 나선 배경을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자 북한 노동신문입니다.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5일부터 경북 포항 지역에서 미북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에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과 달리 규모가 작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규정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선전매체 메아리는 어떤 형태의 군사연습도 절대로 허용돼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한미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것을 군사훈련이라는 다른 각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고요. 근본적으로는 한미 간의 갈등 요인을 부각시킴으로 해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해병대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으로 9.19 군사합의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이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대북 압박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 예산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야당이 비공개 예산이 많다면서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은 남북협력기금을 당초보다 최대 7,800억 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보고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1조 977억 원입니다. 상당 부분은 용처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도 모르게 심사를 하겠다. 그리고 가져가서는 선집행 사후 정산하겠다. 도저히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사전에 국회 외통위에 보고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의결한 후에 또 국회 외통위에 또 보고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결산해서 보고하죠. 이 와중에 여당은 기금을 더 늘리자고 주장합니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이 7,840억 원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교류협력 증대에 따른 전출금 4천억 원,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3천억 원, 민생협력 지원에 840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찬, 이석현 의원도 각각 1,900억 원, 1,000억 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김정우 의원은 복권 판매 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야당에선 원유철 의원이 1,891억 원 삭감 의견을 냈고 김재경, 윤상현 의원은 북한인권재단 출연금으로 100억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야당은 지금도 깜깜이인 남북협력기금을 더 늘릴 수는 없다며 심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질됐고 홍남기 내정자는 정식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야당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서 예산 심의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 정책실장은 이건 자신의 본분이 아니라며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야당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윤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집중 공격이 이어졌지만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포기한 원전을 다른 나라에 또 수출하겠다는 정부의 주장 너무 허무맹랑한 거 아닙니까?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원전 폐기라기보다는 한 60여 년에 걸쳐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 하는 것이 좀 오히려 합당한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네. 큰 취지에서는 그 방향으로 가는 생각이. 선진국도 원전 폐기를 철회하는 분위기라는 지적에도 나라마다 사정이 상당히 다르다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투톱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협치를 강조하시는 말씀과는 반대되는 조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성과 조치가 있기 전까지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협의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협치 분위기 조성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경색 조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원책 조직 강화 특위위원 해촉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을 떠난 전원책 변호사가 모레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사태를 이렇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내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은 자유한국당이 어수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송구하다는 말로 입을 떼며 전원책 변호사 해촉 이후 당 수습에 나섰습니다. 작은 혁신조차도 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기가 그대로 수용하기가 힘들었다. 전 변호사를 자연인으로 부르며 외부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리 당과는 이제 관계가 끊어진 자연인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는데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모레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무척 조심스러운데 쇄신과 혁신을 위해서 당의 기강 문제를 거론하던데 글쎄요, 이 기강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아마 좀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자신을 해촉함으로써 한국당 인적 쇄신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쇄신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자인을 한 셈이던데 글쎄요, 무슨 쇄신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무척 좀 듣기가 그렇네요. 여기에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이 전 변호사는 희생제물이 된 것이라며 비대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홍 의원은 당원들의 총의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성공할 수 없다며 김병준 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쌍둥이 아빠인 전 교무부장이 딸들을 위해서 5차례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한 과목을 시작으로 두 딸이 문이과 1등을 차지한 2학년 1학기에는 전 과목의 문제와 답을 훔쳐내서 쌍둥이 딸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경찰은 그래서 두 딸 역시 시험 문제 유출의 공범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먼저 홍영재 기자가 경찰 수사 결과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치러진 1학기 기말고사 영어 시험을 앞두고 쌍둥이 중 동생이 휴대폰에 저장한 메모입니다. 사흘 뒤 실제로 출제된 단어들을 재배열하는 문제의 정답이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70여일의 수사를 통해 경찰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5차례에 걸쳐 시험지와 답을 유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한 과목을 시작으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까지 연속 유출됐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쌍둥이 자매의 성적은 입학 첫 학기 각각 121등과 59등에서 2학년 1학기 문이과 전교 1등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사 총괄교사만 알아야 할 시험지 보관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시험지가 보관된 날 야근을 한 뒤 근무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련 진술이 있었습니다. 야근했을 때 그렇게 했을 것으로 다 추정돼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시험지 유출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전 교장과 교감 등은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전 교무부장 A씨와 쌍둥이 딸들을 기소 의견으로, 전 교장과 교감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홍경진입니다. 예, 앞서 휴대전화에 적혀있던 영어시험 정답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증거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쌍둥이 자매 시험지에는 깨알 같은 글자로 정답 목록이 그대로 적혀 있었고 부정행위를 위해서 작성된 걸로 보이는 메모지도 여러 장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핵심 증거들은 윤재민 기자가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 3, 3, 5, 5. 메모지 위에 한 줄에 숫자 5개씩 모두 6줄, 숫자 30개가 빽빽히 적혀 있습니다. 시험지 구석에도 같은 숫자들이 깨알같이 적힌 채 발견됐습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동생의 메모장과 언니의 시험지로 경찰은 미리 빼낸 정답을 적어둔 걸로 판단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메모지를 만들어 커닝페이퍼로 활용하고 미리 외운 정답을 시험 감독에게 걸리지 않도록 작은 글씨로 시험지에 적었다는 겁니다. 메모지엔 히라가나로 된 서술형 정답도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어 과목을 포함해 지난 7월 3일 치른 숙명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이 이들 집에서 찾은 메모 뭉치에서 발견됐습니다. 전 교무부장 A씨가 처음으로 답안을 유출하기 시작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체육시험지에도 깨알 같은 답안이 발견됐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시험 문제를 푼 뒤 시간이 남아 적어본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집에선 미리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미적분 과목의 깨끗한 시험지가 나왔고 계산이 필요한 물리 과목 시험지에도 문제 푼 흔적 없이 정답 목록만 적혀 있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렇게 시험지와 정답이 유출됐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오자 숙명여고 측은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시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은 파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의 분노는 일단 잦아들었습니다만
현 입시 전형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 6시간 만에 숙명여고 측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성적 0점 처리와 퇴학 절차를 밟겠다고 했고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파면을 건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0점 처리되면 이들과 같은 학년인 2학년 학생들의 석차도 재산정됩니다. 문이과 460여 명 학생들의 성적이 재산정되면 등급 간 경계에 있는 학생은 등급 자체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시 모집의 평가 근거로 사용되는 우수 교과상도 쌍둥이 자매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새로 수여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대학 지원을 할 때 지원 가능 대학, 합격 가능 대학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수사 결과가 알려진 뒤 학부모들은 현 입시 전형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절대 학생 종합 기록부만으로 대학을 가는 수시 입학을 비중을 줄여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신뢰가 땅에 떨어진 입시 전형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하냐는 큰 숙제가 남았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네, 인천에서 감기와 장염 증세가 있던 초등학생이 수액 주사를 맞고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에서만 2달 사이에 주사를 맞은 환자가 숨지는 일이 입원을 포함해 4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먼저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어제나 3시쯤 11살 A군은 부모님과 함께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전날 감기와 장염 증상으로 동네 병원에 갔지만 차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A군은 수액과 함께 복통을 완화시키는 주사 2종류를 맞았습니다. 수액 맞고 수액에다가 장염 주사제 2대 놓은 거예요. 계속 배 아프다 그러고 설사하고 그러니까. A군은 병원 응급실에서 주사를 맞은 지 20여 분 만에 심정지 증상을 보였습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A군은 오후 4시 30분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진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병원 측은 A군이 평소 질병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심근염을 추정을 하더라고요.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어떻게 보면 기저질환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지난 2달여 동안 인천에서 주사를 맞고 숨진 사람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시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21곳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인천과 주사를 맞았다는 것, 이 2가지뿐입니다. 병원과 시기, 또 숨진 환자의 성별, 나이, 증상, 또 수액 종류 모두 다 다릅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니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주원진 기자입니다. 숨진 4명은 모두 다른 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았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나이도 다릅니다. 각자 증상과 수액 주사 종류도 달랐습니다. 경찰이 지난 9월 숨진 60대 여성을 부검했지만 사인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인 같은 게 뭐 정확한 그 저기로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사체에 대해서 감정을 정했던 거고. 보건당국도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과관계가 지금 불투명한 상태예요. 사인 간의 그 어떤 그 방향 설정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죠. 2달 전 이 병원에서는 주사를 맞은 환자가 숨졌지만 지금도 정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병원 4곳 가운데 1곳만 감염 위험을 이유로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료법 위반 여부가 확실해야지 나가게 돼 있는 사망 사건만으로 영업 정지가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시민들은 병원에서 주사 맞기가 겁납니다. 지금 병원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감기도 있고 그래서 주사를 무서워서 못 맞을 것 같아요. 인천시와 질병관리본부 등은 수액주사 사망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내일 긴급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늘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와대로 행진하려다가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 민주노총 비정규직 근로자 200여 명과 경찰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자 밀고 밀리는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격렬한 충돌에 부상자까지 나옵니다.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행진은 집회 금지 구역인 청와대 100m 앞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정부 서울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파견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재벌은 만났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요구에 응답이 없으면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외쳤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1,700만원 다시 한번 촛불을 들 것이고 대통령의 말로가 어떠한 일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경찰의 해산 시도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극렬한 저항에 농성은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주말까지 법원과 검찰청, 국회 등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노동계의 이런 움직임에 집권 여당 지도부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너무 일방적이라 말이 안 통한다고 꼬집었고 닷새째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한 한국GM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한국GM 노조원들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입니다. 사측이 추진하는 법인 분할에 지역구 의원인 홍 원내대표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유입니다. 닷새 전부터는 노조원들이 홍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상황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카허카잼 한국GM 사장을 국회로 불러 만난 뒤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에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모욕감을 느낀 것은 선거 때만 되면 표나 국어라고 단연히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홍 원내대표는 노조원들이 카잼 사장을 감금한 것을 두고도 미국에서 그러면 테러라며 민노총이 너무 일방적이고 말이 안 통한다고 했습니다. 노조 측은 홍 원내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농성은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GM 노조 임원들이 채용 비리와 횡령을 하고도 반성할 줄 모른다며 노조 측에서 사과하기 전까지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지하철 공사장 주변 공장 건물들에서 벽이 갈라지고 벽체가 기우는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계의 수평이 무너지면서 불량 제품도 급격히 늘었는데 당장 보상을 받지 못하고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상도동 유치원이 기우뚱해서 크게 놀란 적도 있었죠. 우리 주변에 이런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비가 오자 천장에서 빗물이 줄줄 새나옵니다. 바닥은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 내려앉았고 부서진 기둥은 철제 받침목이 간신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 기둥의 붕괴로 공장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년 전 시작한 지하철 터파기 공사로 인근 집안이 침하면서 길을 따라 늘어선 공장 건물들 곳곳이 틀어지고 깨졌습니다. 기계들의 수평은 어긋났고 불량률은 7% 늘었습니다. 옆 공장도 피해를 호소합니다. 수평이 기울다 보니까 이 크레인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피해 공장은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을지로 가구거리 일대 상인들도 맞은편 고층 빌딩 터파기 공사 이후 가게 곳곳에 균열이 생겼다며 피해를 호소합니다. 우리 큰 건설사하고 이리 대항할 능력이 없어요. 시공사는 보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대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균열난 거로 보상을 받으려면 자기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사실 이길 수 없는 구조예요. 사고 나면 분명히 주변에 있는 건물이 균열나면 다 책임져라.
하면 합니다. 이건. 대형 공사로 인한 피해 호소가 사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동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인도로 돌진해서 횡단보도 사고까지 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났고 자신은 조현병 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달리던 자동차가 편의점 앞 인도로 돌진합니다. 간이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역주행을 하며 오토바이를 봤더니 다시 편의점으로 돌진합니다. 교차로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쾅 소리 나길래 제가 밖에 나와봤더니만은 사람이 그 인도에 한 분이 자빠져 있고 차가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어제 새벽 5시 10분쯤 경남 밀양에서 39살 박모 씨가 승합차를 몰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박 씨는 이곳에서 시민들에게 3차례 돌진한 뒤 차를 몰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박 씨는 300m 떨어진 횡단보도에서 중앙선을 넘었고 62살 여성 최모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최 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2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고 당시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씨는 또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날 약을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주장을 하는데 경찰은 박 씨가 차를 몰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장면을 포착해 고의 사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박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버젓이 주차를 하는 얌체 주차족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는데 오히려 항의하는 사람이 많아서 단속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차. 단속반을 보자 황급히 차를 돌려 나갑니다. 단속된 차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위반이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제가 장애자 주차에다가 주차를 하지 않아요. 정작 몸이 불편한 사람은 타지 않은 무늬만 장애인 차량도 있습니다. 아니 엎으나가도 시장으로니까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있네 이게 진짜. 5년 전과 비교해 이런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6배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둔 비장애인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게 돼도 50만 원의 과태료를 냅니다. 처벌이 과하다는 불평은 항상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만 그래도 나쁜 거는 전부 갖다 주고. 단속에 갖가지 저항도 있습니다. 욕설을 하고요. 어떤 심한 경우는 카메라를 뺏으려고요. 막 이렇게. 이번 단속은 한 달 동안 집중됩니다. 장애인 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를 올리는 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예, 최근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급기야는 이른바 불륜지도라는 것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뭐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우선 불륜지도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예, 먼저 쉽게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게 서울 지도인데요. 각 구마다 숫자가 써 있습니다. 아하.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 불륜 남녀의 숫자입니다. 이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이 불륜 남녀가 어디 있는지 보여지는데요. 자, 이 표시를 클릭해 보면 이 상세한 내용이 뜨게 됩니다. 현재 소송 과정이 어떤지 표시가 돼 있고, 저희가 이제 방송이어서 전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이 사이트에는 얼굴 사진과 이름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나이와 직업, 또 구체적인 설명 등이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 3만 8천여 명의 카페 회원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소송이나 개인 정보를 전국 지도에 등록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남녀 1,060여 명의 신상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상당한 숫자군요. 그런데 지금도 이 카페에 들어가면 이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이제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요. 해당 인터넷 카페 운영진 측은 이 방문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이 지도를 잠시 닫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체 이런 인터넷 카페는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서울의 한 이혼 전문 이 법률 사무소가 이 카페를 운영해 왔는데요. 이 불륜 지도는 법률 사무소의 홍보를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제공된 서비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사적인 정보를 공개를 해도 되는 겁니까? 더구나 이런 정보를 공개한 곳이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예,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그리고 명예훼손 등 여러 가지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다만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측은 이 회원들이 올린 불륜 남녀의 정보는 필터링을 거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누군지를 모르는 수준이라면서 명예훼손 소지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명예훼손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예. 최근 들어서 이런 형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예, 맞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흥정보, 이 남성들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는 사이트였던 유흥탐정이나 양육비를 내지 않는 아버지들의 신상 공개 사이트인 배드파더스가 있었죠. 이 전문가들은 이 대중의 호기심 충족 욕구와 기술의 발달로 이 사이버상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이 생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유명인들에게 집중됐던 신상 폭로가 일반인들에게도 확대된 겁니다. 예, 법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방의 현 주소를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지난 7월 남북관계 변화 속에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유예되고 정부는 대신 내년부터 우리 군과 공공기관만 참여하는 을지 태극 연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 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 5만여 명과 미군 17,000여 명, 공공기관 직원 48만여 명이 참가한 한미연합 UFG 훈련. 전시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지휘소 훈련으로 1976년 이후 매년 8월 열렸습니다. 올해는 한반도 대화 분위기 속 갑자기 유예됐습니다. 대신 정부는 미군은 빼고 우리 군과 공공기관만 참여하는 을지 태극 연습을 내년부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한국군의 단독 연습인 태극 연습과 연계한 민, 관, 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을지 태극 연습 모델을. 그런데 넉 달이 되도록 훈련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이 정도 합동훈련을 하려면 인력, 자원 동원 계획 등 최소 연단위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을지 태극 연습 발표 한 달 뒤에야 국방부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아직까지 훈련을 구체화할 어떤 회의나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최초로 하는 훈련이고 전시작전권 환수와 연결되는 훈련이라면 이렇게 준비가 덜 되고 정부 내에서는 정확한 훈련 개념조차 확립되지 않은 모습. 아직까지 어떤 내용으로 좀 말씀드려서 좀 곤란하고요. 장차 전작권 환수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을지 태극 연습 준비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연기 또는 사실상 중단된 것도 문제지만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적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의 군사적 활용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30조 원, 웬만한 나라의 국방비 수준과 맞먹는데 북한이 줄기차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배경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란 지적이 많습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정말로 미군이 한반도를 떠난다면 우리에겐 어느 정도 타격일까? 주한미군 병력 수는 2만 8천 명으로 우리 군 60만여 명의 5% 수준입니다. 하지만 F-16 전투기 80여 대와 A-10 대전차 공격기 27대, 다연장 로켓 30여 문 등 보유 무기와 탄약이 3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인 U-2 정찰기와 글로벌 호크, 정찰 위성 등 최첨단 정찰 자산도 가용 자원입니다. 미국 군사력 중에서는 가장
전략적 가치가 있는 게 전략자산인데 그래서 건드리지 마라. 북한한테 주는 도발을 억제하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 합참의장이 북미 대화에 따라 주한미군 지위가 변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한국이 낸 분담금은 9,602억 원인데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놓고 한미 간 줄다리기가 계속됩니다. 원의 액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미 동맹이나 연합억제력에 훼손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소탐대실의 결과가. 한나라의 국방비 수준인 주한미군의 가치를 10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네, 정부가 내년부터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비용 부담이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비만 환자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합병증이 우려되는 만큼 비만을 더 이상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 질병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50대 여성 A씨. 체중이 3자릿수로 증가한 뒤 고혈압과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습니다. 절식과 운동 안 해본 것이 없지만 몸무게는 늘기만 했습니다. A씨는 건강을 위해 결국 수술을 택했습니다. 좀 수많은 다이어트 제품들 지금은 냉장고에 한 서너 가지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냥 고역이에요. 그냥 사는 게 정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A씨와 같이 치료를 위해 고도 비만 수술을 하는 경우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고도 비만은 식이 조절이나 운동 등 개인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제 정부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달하는 환자 부담액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지방 흡입술을 제외한 위절제술, 위장관 연결술 등이 해당됩니다. 고도비만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생존의 문제라고 이해를 하셔야지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OECD는 오는 2030년 우리나라의 고도비만 인구 비율이 지금의 5.3%에서 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2015년 기준으로 9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탈세 현장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순간에 포착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입이 짭짤하다는 소문과 함께 전문 요원, 그러니까 파파라치를 양성하는 학원까지 생겨났습니다. 주로 중장년층이 많이 찾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줄을 안 한 반려견을 신고하는 개파라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저촉 현장을 적발하는 란파라치. 탈세 현장을 찾아내는 새파라치 등 불법 현장을 적발하고 포상금을 받는 공익신고 분야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물어볼까 해서 온 거지. 신고 전문가를 양성해준다는 학원까지 곳곳에 있는데 하지만 포상금은커녕 관련 사기만 당했다는 피해자도 속출합니다. 큰돈 벌었다니. 못 들어봤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고. 학원에선 어떻게 교육이 이뤄지는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수강생은 대부분 중장년층. 뭐 하는 곳이냐 전화했는데 연락을 왔는데 강사는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며 바람을 넣습니다. 그럼 하루에 2건을 잡으면 여러분 통장에는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신고 요령도 자세히 알려주는데 강아지가 목줄 안 맸어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로 들어가자. 그런데 핵심은 몰래카메라 장비. 학원 측은 적발률을 높이려면 전문 몰래카메라 장비를 사라고 꼬드깁니다.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그냥 160에. 160만 원? 그런데 160만 원이라던 몰래카메라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었습니다. 뒤져봤더니 160만 원짜리가 11만 원 정도밖에 금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영업이 이뤄졌는데 피해자가 카메라를 반납하려고 센터를 찾아왔을 때 담당자들은 이미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학원 측 해명을 들으려고 원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카메라를 피해자분 가시라고요. 됐어요. 가시라니까요.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계시네요. 그거 깜납하는 게 아니고 쭉 1년이고 2년이고 지도를 해주면서 차지가 붙는 거예요. 하지만 수강생들은 제대로 된 현장 학습도 못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신고 받은 계좌로 정보가 돼가지고 최초 신고가 아닌 거예요. 등기비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출만 계속 늘어나는 거지. 불만 있는 수강생이 환불을 하려 해도 여의치 않습니다. 계좌번호하고 적어줬는데 카메라 대금이 입금이 안 돼가지고. 일부 업체의 공익신고 악용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온 국민권익위원회도 골치 아픈 상황.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허가해 준 적도 없고 사기치는 거 종류 대상으로. 일각에선 소방서 앞 불법 주차, 가짜뉴스, 유치원 비리 등 공익신고 포상제도가 너무 확대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공 일자리나 이제 취업을 빙자한 교재나 물품을 판매하는 그런 사기 피해로 인한 것들이 최근 들어서 한 수십여 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용돈이라도 벌자고 학원을 찾은 피해자들이 구제도 못 받은 채 속만 앓고 있습니다. 집사람들 몰라요 이거. 그냥 속을 안 끄는 거.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네. 미국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면 중국에는 광군제가 있습니다. 11월 11일에 대폭 할인해주는 쇼핑 축제인데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어제 하루에만 35조 원이라는 매출 기록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쇼핑 축제가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흥행도 매출도 다른 걸까요? 장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11일 광군제 종료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하루 매출액만 2,135억 위안, 우리 돈 34조 7천억 원입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一定会变得越来越不一样，只有越来越不一样。 우리 유통업계도 11월을 쇼핑 축제로 띄우느라 분주합니다. 온라인 쇼핑몰들은 이달 초부터 11일경까지 반값 할인에 들어갔고 대형마트들은 아예 이달 말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대규모 할인 행사가 한창이지만 중국의 광군제와 비교했을 때 폭발력 차이는 확연합니다. 매출액이나 화제성 모두 크게 떨어집니다. 매력이 있다 이런 거를 못 느껴가지고 직접 구매한 적은 없어요. 할인 행사가 중국은 하루에 집중된 반면 우리는 업체마다 일정이 달라 한 달 내내 이어지는 탓입니다. 앞뒤로는 10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말 세일까지 있습니다. 명칭과 시점도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일 프로모션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쇼핑의 대목이다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심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쇼핑 축제가 단 하루에 집중해 광풍을 일으키는 전략을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일본 방송이 방탄소년단 출연을 줄줄이 취소한 데 이어 한일 단교를 주장하는 극우단체 집회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방탄소년단 인기는 더 뜨거워지는 분위기입니다. BTS를 둘러싸고 양극단으로 나뉜 일본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지난 주말 도쿄 거리에 넘실대는 우길기. 한국과 관계를 끊자는 혐한 시위입니다. 혐한을 넘어 이제는 초혐한 시대를 외치는데요. 주일 한국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우리 국민이 시위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과거에도 간혹 있던 혐한 시위가 다시 불붙은 건 방탄소년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1년 전 멤버 지민이 입은 티셔츠에 일본 원폭 투하 장면이 있었다는 빌미인데요. 하지만 진짜 속마음에는 방탄소년단보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대상 판결에 대한 반발심이 깔려 있습니다. 日本政府としては
毅然と対応してまいります。 일본 언론은 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계속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방송 출연 취소도 사실은 방송사들이 정부 눈치를 보다가 분위기 맞춰서 행동하는 이른바 손탁구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일본은 미국 가수가 원자폭탄을 노래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방탄소년단 방송 취소를 두고 CNN 등이 한일 역사 문제를 보도하면서 오히려 전 세계에 일본 침략 역사를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본의 방탄소년단 팬들은 방탄소년단을 지키겠다는 글을 SNS에 퍼뜨리고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방탄소년단은 일부러 더 환호하며 맞았습니다. 출근 시간, 신일철 죽음 본사 앞에서 강제징용 책임을 일본이 져야 한다는 전단지를 돌린 것도 일본 시민단체. 혐한 시위 건너편에서는 혐한을 멈추라는 일본인들의 시위도 함께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은 리더 RM의 뒷모습 사진을 SNS에 공개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장소, 항일시인 윤동주를 기리는 문학관이었습니다. 일본, 이번엔 상대를 골라도 정말 잘못 고른 게 아닐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이 악마의 바람이라 불리는 고온 건조한 강풍을 만나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1명이 숨지고 228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하늘에선 비행기가 연신 붉은색 방화제를 뿌리고 땅에선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최고 시속 110km에 이르는 고온 건조한 센타에나 강풍, 일명 악마의 바람이 미국 서부 산불 피해 지역에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 3개가 발화 나흘째 서울보다 넓은 면적을 불태웠습니다. We are still looking at very low humidities, very dry conditions, vegetation that is critically dry from all summer. So the fire conditions will continue to exist. 지금까지 숨진 주민은 31명, 실종자는 228명으로 29명이 사망한 1933년 그리피스 산불 피해를 넘어 이 일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시신 상당수가 대피하던 차 안에서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30여만 명 주민의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We're just going door to door, house to house, looking for families, loved ones that are missing. 캘리포니아 당국은 소방관 8천여 명을 투입해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길을 25% 잡은 상태지만 센타이나 강풍으로 진화에 3주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 망원경과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부금실을 상징하는 원앙, 특히 미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아시아 원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연못에서 새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확연히 구별되는 외모를 지녔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주로 서식하는 아시아 원앙입니다. 원앙이 센트럴파크에 나타났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망원경과 대포 카메라까지 동원됐습니다. It's because it's a rare bird and I was trying to get some action shots and I got some of it flying. 이 연못에서 서식하던 아메리카 원앙은 찬밥 신세가 됐습니다. 빨간 눈과 늘어진 머리털을 지녀 매서워 보이는 아메리카 원앙과는 달리 통통한 몸집에 화려한 깃털을 지닌 아시아 원앙의 매력에 빠진 겁니다. It's beautiful. That's the thing that's getting people's imaginations fired. Right, it's the most beautiful duck probably in the world. 아시아 원앙이 1만여 킬로미터를 이동해 뉴욕에 나타난 이유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시 당국은 누군가 애완용으로 기르던 원앙을 풀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반면
조류학자들은 철새인 원앙이 이동했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산업 분야 곳곳에서 인간을 돕고 있는 인공지능 AI는 편리함도 있지만 곧 인간의 자리를 차지할 거란 우려도 여전하죠. 실제로 얼마 전 중국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앵커 역할도 AI가 대신하기도 했는데요. AI 기술이 어디까지 왔고 미래에는 어떻게 발전할지 세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임유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달리는 트럭 안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놓고 도시락을 먹습니다. 미래의 자율주행차는 인간의 뇌세포와 같은 원리로 교통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합니다. Gray box that is a combination of human tricks of trade, so sort of secret source of way more, and other machine learning systems. 요리나 살림은 기본, 작곡과 영화 제작 등 창작 영역까지 AI가 파고듭니다. 감정도 더 이상 인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카메라에 얼굴을 비추면 축적된 수만 장의 사진을 기반으로 나이와 성별 그리고 기분까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의료와 첨단 산업 분야 등에서 AI와 인간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협업할 때 최상의 결과가 나옵니다. The error of the machine was 7.5% as compared to the error of the human at 3.5%. But working together, the human, the doctor, and the machine achieved 0.5%. 다만 AI가 발전할수록 인간을 대체할 거란 공포는 커질 수 있습니다. That in 100 or 200 years from now, there won't be any human on this planet and there will be robots.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진단하는 TV조선 글로벌 리더십 포럼은 누구나 생산자가 되는 메이커스 시대와 블록체인 기술을 주제로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8년 만에 한국 시리즈 정상에 도전하는 SK와 벼랑 끝에 몰린 두산이 지금 이 시각 잠실에서 한국 시리즈 6차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포츠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선제점은 SK가 따냈습니다. 이래 두산 선발 이용찬이 흔들린 틈을 타 SK가 볼넷 3개로 무사 만루 기회를 잡았고 롬에게 유격수 땅볼로 첫 득점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1사 1-3루 기회에서 박정훈과 이재원이 범타로 물러나면서 추가점을 얻지 못했습니다. SK 선발 메릴 켈리가 두산 타선을 완벽하게 틀어막는 동안 SK는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4회 2사에서 정유윤이 자전 안타로 출루했고 강승호가 두산 두 번째 투수 이영하를 상대로 왼쪽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터뜨려 3대0으로 달아났습니다. 5회까지 단 1안타도 뽑지 못했던 두산은 6회 대반격에 나섰습니다. 허경민의 몸에 맞는 공과 정수빈의 볼넷으로 만든 1사 1-2루 기회에서 최조한이 우익선상으로 떨어지는 2타점 2루타를 날렸고 양의지의 중전 적시타로 단숨에 3대3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SK는 8회가 두고 아쉬웠습니다. 김성현이 2사 1-2루에서 중전 안타를 날렸지만 홈으로 뛰던 2루 주자 김재현이 중견수 정수빈의 정확한 송구에 걸려 아쉽게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두산이 조금 전 터진 양의지의 희생 플라이로 9회 현재 4대3으로 앞서 있습니다. 두산이 이기면 시리즈 전적 3승 3패로 내일 7차전을 벌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휴전 후 첫 남북 물자 교류는 홍수가 중부지방을 덮쳤던 198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정치 선전 삼아서 구호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자 우리 정부가 대뜸 받아들인 겁니다. 5배로 벌어진 남북 경제력 격차의 자신감에서 나온 역발상이었습니다. 북한은 당황했고 서둘러 구호 물자를 마련하느라 주민들이 고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내온 쌀에서 군내가 나서 밥 대신 떡을 해먹느라 방앗간이 붐볐죠. 약은 1960년대식 항생제 위주였고 꽃무늬천은 옷을 만들어 입지는 못하고 기념품처럼 나눠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 측은 답례품으로 라디오, 손목시계, 양복지, 운동화 같은 선물 가방 850개를 보냈습니다.
지난 평양 정상회담 때 북한 선물 송이 2톤에 대한 답례로 정부가 제주 귤 200톤을 보냈습니다. 선물 교환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때가 때여서 정치적 해석이 따르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이 꼬이면서 늦춰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불씨를 지피고 북미 협상의 전환점을 찾아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1998년부터 천안함 폭침 전까지 귤 4만 8천 톤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북한의 병원과 타과소에서는 비타민C 영양제로 여길 만큼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 북한의 송이에는 주민들의 피땀이 어려 있습니다. 2000년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칠보산 송이 채취에 동원됐던 탈북민은 피난민처럼 계곡에서 자고 새벽이면 송이 찾아 헤매기를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고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서 자기 돈으로 송이를 채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듯 북녘 땅에서 넘어오는 것에는 북한 주민들의 아픔이 배어있지 않은 것이 드뭅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귤을 보낸 건 무엇보다 남북관계 개선의 불씨를 끄떡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만 시기가 적절한 것인가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제주 귤이 골고루 돌아가서 비타민 C라도 보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북한 송이와 제주 감귤이었습니다. 네, 요즘 가을과 겨울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한 에세이의 구절이 참 공감되는데요. 어떤 이들은 11월을 계절의 환승역이라고 말한다. 이 시기를 통과할 즈음 우리는 가을이라는 열차에서 내릴 채비를 한다. 자, 이 말은 일교차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겠죠. 내일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아침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오늘에 이어 비가 내리는데요. 산간 지역은 눈이 되어 오겠고요. 경북 내륙에도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 외 지역은 맑겠고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5도, 창원 8도, 여수, 부산 10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곳곳이 1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내려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